네, 더불어민주당이 쟁점 법안들을 국회 본회의에서 어제 단독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를 보이콧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습니다. 네, 한편 앞서 저희도 현장 연결을 통해 전해드린 것처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결심 공판이 조금 전에 시작이 됐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김민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먼저 어제 본회의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더불어민주당이 쟁점 법안을 이제 단독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입법 폭거다라면서 일단 본회의에 불참을 했고요. 그리고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전국 상황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다시 거부권 전국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서 계속 이 경색되는 전국에 대한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사실 예전에도 통과됐던 법안이 이번에도 통과가 됐는데 그 사이에 조율을 하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대통령이라든지 여당 쪽에서 전향적으로 나와서 안건들을 좀 조율하는 이런 모습들, 특히 최병특검법 같은 경우는 그런 여지가 어느 정도 보여졌다라고 국민들도 많이 믿고 있었던 부분인데 결국에 평행선을 그리다가 지금까지 온 것,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정치권의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리고 해병대 특검법이라든지 김건희 영부인에 대한 특검법, 이런 부분들은 사실 국민 다수의 지지 여론 이런 것들을 자주 확인을 해왔고 이번 총선에서도 그게 민의로 드러났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전부 야권의 방안을 전부 받아들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일부라도 수용을 해서 좀 절충을 해볼 필요가 있었던 것이고, 또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도 그런 것을 공약으로 내걸어가지고 대표가 됐단 말이죠. 그러나 한동훈 대표 취임 이후에 2달 가까이 지났는데 전혀 절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점에서는 저는 여권이나 정부 쪽에 더 큰 책임을 국민들이 묻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합니다. 예. 자, 그런데 이번에 여당이 필리버스터를 하지는 않고 바로 이제 이 거부권을 행사를 이제 건의한 건데 그 배경은 저희가 뭐라고 좀 봐야겠습니까? 지난번 민주당 강행 처리에서 보면은 필리버스터 합법적인 의사 방해를 진행한다라고 해도 이게 민주당에서 제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종결 동의서에 의결을 하면요. 종결 동의서에 의결을 하고 또 표결을 하면 이게 24시간 내에 어차피 강제 종료된다, 필리버스터가. 그러니까 이게 과연 실효성이 얼마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어차피 지금 현재 여당에서 강행 처리에 대해서 어떠한 대응을 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방안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통령의 제2요구권에 의지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이제 24번째 아마 제2요구권이 발동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제가 볼 때는 주안점을 둬야 되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이 대통령의 제2요구권을 보장하고 있는 것은 입법부의 권력을 견제하라고 있는 것이고 행정부에서 부담을 느낄 수 있는 법안들이 통과되는 것을 막기 위함인데, 이게 지금 벌써 최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는 2번이나 제2요구가 되었고 또 폐기가 2번이나 되었던 법안인데 이것을 계속해서 올린다라고 하는 것은 헌법의 취지조차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행동이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영역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법안에 대한 강행 처리, 그리고 대통령의 제2요구권, 재의결, 법안 폐기, 이것을 지금 무한 반복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이것을 지금 계속해서 정쟁용으로 무한 반복한다라고 하면 이런 것이 결국에는 민생을 돌볼 수 있는 시간들을 빼앗는 것이다. 그리고 민생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이 중요한 시기들을 놓치는 것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4일 다음 주 화요일이죠. 여당 지도부와 용산에서 만찬 회동을 갖습니다. 지난 7월 전당대회 이후에 만찬 회동을 한 지 이제 약 2달 만이고 앞서 추석 연휴 전에 계획이 되어 있었지만 한 차례 연기가 된 바 있지 않습니까? 이제 다음 주 화요일로 정해졌습니다. 네, 추석 때 이후로 연기가 됐기 때문에 이제 얼른 만나야 되는 그런 입장인 거고, 또 유감스럽게도 그 사이에 여당 대표가 빠진 상황에서 일부 최고위원들이 낀 만찬이 한 번 있었죠. 물론 이것을 일각에서는 번개식이었다라고도 얘기했지만, 근데 한동훈 대표를 배제한 그림, 이것 자체는 지우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런 것들을 아무래도 수습하기 위해서라도 당정 간에 만나야 되는 필요성들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특히나 지금 의료 대란 관련해서 여당 지도부하고 대통령하고 정부 쪽하고 간극이 아직까지도 벌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간극을 이제 계속해서 띄워놓고 가게 되면 의료계 입장에서도 아니 여당에서
중재를 서줘가지고 들어가고 싶지만 정부 때문에 못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이런 시선들이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는 당장의 통일된 안을 내놓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당정 간에 이 의견의 어떤 접근 이런 것들을 이루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설령 의견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만나서 얘기를 하고 대화를 함으로써 좁히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걸 당연히 보여줘야 되는 거겠죠. 근데 다만 이제 이번 만남으로 뭐 크게 어떤 성과가 있을 것이냐 이거는 좀 장담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근데 꾸준한 노력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신호를 당정이 좀 단합해서 보여줘야 의료계라든지 시민사회도 이 논의의 장으로 더 기꺼이 들어올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 자리에서 여러 이야기들이 오고 가겠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의정 갈등과 관련해서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방금 김수민 평론가 말씀에 동의하는데요. 뭐 이번 만남을 통해서 여기 극단적인 효과가 발생할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만남 자체가 이렇게 뉴스가 될 정도의 뉴스거리가 아니라 정말로 잦은 만남이 이루어지고 논의가 이루어져야지 실효성이 있는 어떠한 대안들이 나올 것이다라고는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차별성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이제 뭐 한동훈 대표는 신제품에 비유하고 있기도 한데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윤석열 대표 그러니까 정부와 그리고 현재 당은 신제품과 구제품의 문제가 아니라요. 기존의 보수라는 제품에 대한 재구매 의사를 묻는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윤석열 대통령과 현재 정부가 가고자 하는 개혁 방향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이에 대한 힘을 합쳐야 국민들께서 아주 오랜 기간 20, 30년 이상을 염원해왔던 국민연금 문제라든지 의료 개혁 문제라든지 교육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핵심 개혁 과제로 내세운 것들을 실현할 때 윤석열 정부가 성공할 때 그 이후에 정권 재창출도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좀 하나가 되는 모습으로 개혁들 이 개혁에 대한 핵심 과제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추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체코를 공식 방문했습니다. 체코 대통령과 원자력 동맹을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자, 그런데 야당에서는 지금 이 어떤 원전 수주와 관련해서 무리한 추진이다. 이거는 수조 원대 손실이 발생한다. 혈세가 들어간다. 공세를 하고 있고요. 대통령실은 관련해서 가짜 뉴스다라고 강하게 반박을 했는데요. 이 내용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손실에 대한 얘기가 괜히 나오는 건 아닌 게 이걸 수주를 하는 과정에서 이미 뭐 국제적으로 나온 얘기가 혹시 덤핑이 있는 거 아니냐 이 얘기는 나왔었거든요. 그런 것은 이제 의구심을 가져볼 만한 것이고 면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장밋빛 환상을 가질 일은 아니다. 그리고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을 때 정부에서 너무 일찍 샴페인을 열어버린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게 끝까지 어떻게 갈지는 알 수 없는 거고 그걸 잘 챙기겠다라고 얘기하는 것까지는 괜찮습니다만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보내지는 의구심 이런 것들을 일거에 다 떨쳐내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좀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것도 짚어야 될 것 같은데 자 체코 원전을 수주를 하는 데까지 성공을 하고 이득까지 거둔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한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이 될 것인가? 저는 아니라고 단언할 수 있는 것이 현재 2017년에서 2022년경까지 통계가 나와 있는 걸 보면 전 세계에서 원전의 비중이 늘어난 나라는 중국, 러시아, 일본, 한국 이 정도예요. 다시 말해서 북유럽, 서유럽, 미국 이런 데는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착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게 최근 유럽에서 나오는 흐름은 원전으로 되돌아가자는 흐름이 아니라 빠르게 원전을 다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과도 에너지 정도로 인정한다라는 것이고 그것도 친환경 에너지로 인정을 하려면 사용 후 핵 폐기물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조건들을 다 갖춰놓고 있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뭐냐면 지금 왜 또 체코라는 장이냐라고 했을 때 선진국이 아니라 한국보다 선진국이라고 하기 어려운 나라인가라고 했을 때는 사실 이제 원전은 오래전부터 이제 사양 산업의 길을 어느 정도는 걸어왔던 것이거든요. 이거를 이제 과도기적으로 어떻게 해볼 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이제 멀리 내다보고 할 수 있는 산업은 아니다라는 점. 그래서 이런 원전 동맹을 가지고 어떻게 국가적으로 또 정권 차원에서 뭐 지지율을 높인다거나 이렇게 하기는 저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이 점은 정부에서도 유념을 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봅니다. 예.
저는 이게 민주당이 지금 민생이나 국가 경제 발전을 대하는 태도가 나온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요. 지금 이런 체코 원전 수주 같은 경우는 지난 7월에 MOU가 체결되고 나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고 나서 이번에 또 대통령이 2차 방문을 하는 것인데 이것이 확정되면 대한민국의 지금 원전 수주가 40조 규모로 이뤄지는 겁니다.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향후 지금 발주가 예상되어 있는 유럽 국가들만 해도 영국, 폴란드, 네덜란드, 스웨덴 등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어제도 기사가 났지만 대한민국 원전 관련 중소기업들 그리고 중견기업들까지도 해서 지금 지난 문재인 정권과 너무나 체감이 다르다. 역대 최고의 매출을 달성하고 있다. 지금 여기 정권이 바뀌고 나서 정말로 나아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수많은 기업들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원전 같은 경우는 지금 대한민국이 명실공히 지금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세계로부터 인정받고 있는 국가 경쟁 산업 중에 하나인데요. 이것이 향후 30년 혹은 50년 후에 미래 산업 에너지로서 점차 이 부분이 줄어들지언정 그 남은 기간 동안에 충분히 대한민국의 먹거리로서 역할을 할 수 있고 대한민국 경제 기반의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이렇게 큰 계약을 앞두고 대통령이 저렇게 국외를 방문할 때는 민주당이 되려 꼭 성사하기 바란다라고 응원을 해줘야 할 필요성들이 있다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 이러한 부분들이 국가 경쟁력에 향상을 가져오고 국가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된다라고 하면 이러한 부분이야말로 같이 응원하고 힘을 모아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주제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저희도 현장 연결을 통해서 전해드린 것처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이 조금 전에 시작이 됐습니다. 이 대표 이제 법원에 입장을 하면서 여러 이야기를 내놨고 사필 규정도 언급하면서 또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에서 좀 정의롭게 판단할 것이다라는 말을 남기고 입장을 했거든요. 오늘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최후 변론도 있을 것이고 또 검찰의 구형량도 있을 텐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어떻게 예측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 이게 이제 크게 두 가지 내용이죠. 첫 번째는 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라고 발언했던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백현동 사업에서 중앙정부, 당시 박근혜 정부의 압박을 받았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첫 번째 부분은 몰랐다라고 하는 게 물론 의심하는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같이 찍은 사진이라든지 여행의 동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몰랐을 리가 있겠느냐 이런 의심은 있는데 사실 근데 이거는 좀 내심의 영역이라서 이 모른다의 의미를 두고도 논란이 분분할 수 있거니와 정말 모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인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바깥 사람들은 알 수가 없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좀 유죄로 입증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두 번째는 이제 백현동 사업에 대한 압박 부분인데 사실 이 문제는 이재명 대표 쪽에 조금 더 입증 책임이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압박이 어느 정도로 들어왔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제시를 할 필요가 있는데 사실 국토부가 당시에 했던 것은 공공기관을 이제 팔고 남은 부지를 공공기관을 이전하고 난 부지를 매각을 해야 된다 정도의 입장이었지 이것을 용도 변경을 어느 정도로 해라 이런 구체적인 입장이 그 당시 정부의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좀 이재명 대표가 입증하기가 좀 어려운 이런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형량이 될 것 같아요. 설령 이제 백현동 부분에 유죄 판결이 나온다고 해도 이게 벌금 100만 원 이상이냐 이하냐 미만이냐 여기에 따라서 좀 다른 부분이 있을 텐데 근데 제가 이제 사법부라면 이제 그것을 유죄라고 판단을 할지라도 어떤 선거 도중에 했던 발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사람이 말하다가 실수를 한다든지 과장을 한다든지 이런 이제 인간적인 이유랄까요 이런 부분들 또 표현의 자유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하기는 좀 쉽지 않지 않을까. 사실 그리고 사법부가 판단을 할 때는 다른 사람이 비슷한 혐의로 재판을 받을 때에도 이렇게 판결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하게 될 텐데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도 대통령 임기 끝나시게 되면은 선거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의 그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해서 잘못된 발언을 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경우에도 그럼 벌금 100만 원 이상 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들까지 사법부가 고려를 한다면 유죄 판결을 하더라도 100만 원 이상을 가지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이재명 대표 어쨌든 오늘 결심 공판 이후에 또 30일에 위증교사 재판 결심이 또 남아 있습니다.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좀 중대 고비가 될 것이라는 예측도 많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너무 지연되고 있었다.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 같은 경우는 이게 1심이 6개월 안에 끝나야지 되는 강행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이나 걸렸다 하는 부분에 좀 아쉬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김문기를 몰랐다.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호주의 본인들의 주장으로는 공식적인
그 출장을 갔을 때 일 아닙니까? 그럼 공식 출장을 공무원들이 갔는데 몰래 빠져나와서 지금 골프를 가면서 그 골프를 4-5명이서 가면서 그 4-5명 얼마나 친한 사람이길래 몰래 빠져나와서 골프를 갈 수 있었겠습니까? 낚시를 같이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자리에 4-5명으로 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특별한 사람들일 것이다. 이건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영역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을 몰랐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거 어떤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골프가 통상 4-5시간입니다. 씻는 시간까지 하면 6시간은 같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럼 낚시까지 같이 하고 골프까지 같이 했는데 그것도 호주에서 이거를 몰랐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소리이다라고 뿐이 볼 수 없을 것 같고요. 또 이게 국토부의 협박에 의해서 백현동 부지를 4단계나 상향 조정했다라고 하는데 이재명 당대표 그때 당시 SNS 정말로 날리던 사람입니다. SNS 정치를 정말 많이 했던 분이에요. 이분이 국토부 협박 따위에 굴복해서 4단계 상향 조정할 분이 아닙니다. 본인 SNS에 먼저 올렸을 거예요. 이런 협박을 받고 있다라고. 근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선거 기간에 명확하게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라고 하면 이것은 중대한 범죄이다. 이게 국민들의 투표를 왜곡시킬 수 있는 중요한 범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러한 부분에 맞게끔 여기에 재판부가 정치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제대로 된 판결하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관련해서 오늘 오후 이후에 어떻게 좀 나올지 저희가 좀 지켜보겠고요. 자, 그리고 어제 9.19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나온 발언들에 대해서 두 분의 생각을 여쭤보겠습니다.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통일을 하지 말자, 객관적인 현실을 받아들이고 2개 국가를 수용하자라는 발언을 했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도 기존의 어떤 통일론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라고 이제 발언을 했거든요. 좀 비슷한 취지의 발언인데 이 주장들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근데 좀 확인해 보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임종석 전 실장이 좀 발언 취지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북한의 최근 처사를 두고 평화통일 담론을 거스르는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통일이라는 것을 목적으로 아직까지는 문 전 대통령 갖고 있어요. 근데 임종석 전 실장은 그 부분은 의견이 다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거는 두 사람이 가까운 관계고 대통령이고 비서실장이었지만 다를 수 있는 것이 사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해 중반쯤에는 언급을 할 때 북한을 나라라고 언급을 몇 번 한 적이 있어요. 예, 그때 이미 나왔던 얘기가 북한에서 나오는 뭐 대한민국이라는 표현하고 짝을 맞추는 것이 아니냐. 결국 두 국가로 양쪽 다 가는 것이 아니냐는 언급이 나왔는데 북한의 어떤 두 국가 논의가 좀 더 무르익으면서 좀 윤석열 대통령이 틀었어요. 통일 쪽으로 다시. 그런 걸 봤을 때 이 문제는 사실은 저만 해도 이게 통일로 가야 될지 두 국가로 가야 될지 이것은 계속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주제인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임종석 전 실장이 할 수 있는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오늘 보니까 모 신문에서 사설로 북한에서 통일 반대하니까 임종석도 반통일로 간다. 이런 식으로 사설을 썼던데 임종석 전 실장은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해서 명백하게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임종석 전 실장이 한 얘기는 이 적대적 두 국가를 승인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적인 두 국가로 가자는 뜻이거든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임종석 전 실장을 두고 또 친북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는 없다라는 점.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이 문제는 사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의견 통일이 안 될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몇몇은 두 국가론이 맞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초정파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문제지 당파적으로 가르거나 색깔론으로 덧칠할 문제는 아니다라는 점 이걸 좀 명확하게 하고 싶습니다. 저는 두 인물의 발언을 이제 묶어서 여쭤봤는데 이제 어쨌든 두 인물의 이제 발언은 미세하게 좀 취지가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색깔론으로 바라볼 문제는 또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색깔론의 문제라기보다는요. 임종석 실장 등의 지금 사상 검증에 대한 분명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북한 같은 경우는 김정은 체제에 들어오면서요. 이미 지금 두 국가론을 준비해 왔습니다. 실제로 민족이라는 단어가 북한 내 온갖 문서에서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조평통도 없어졌어요. 그리고 북한에서 우리와 관계가 좋을 때 우리가 북한을 방문하면 꼭 방문하자고 했던 조국 통일 대헌장 기념탑도 없앴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이미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었고 2023년 12월에 김정은이 통일 폐기 선언을 하죠. 그리고 대한민국을 1적대국으로 지금 지명합니다. 이 이후에 발언이 나온 것들인데요. 지금 이게 임종석 실장이 지금 본 주장을 하면서 같이 얘기하는 것들이 국가보안법 폐기해야 된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대한민국 영토
영토에 대해서 이 부분을 삭제해야 된다. 이런 것들 지금 같이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 와서 왜 이런 주장을 하느냐. 그리고 아까 평화적 제2국가론 이거 정말로 모순된 발언입니다. 우리가 평화적 제2국가론 주장했는데 북한이 평화적으로 안 나오면 어떡할 겁니까? 그리고 이게 만약에 우리가 이 국가를 주장하는 순간에요. 당장의 통일이 어렵다라고 하더라도 이 국가를 주장하는 순간에 별개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별개의 나라가 나중에 통일을 모색하자 이건 전쟁뿐이 없는 겁니다. 이런 지금 명확한 사실들을 거짓으로 국민들을 선동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럼 이런 발언이 왜 나왔느냐 하는 것은 이건 종북이라는 것 외에는 이거는 상상할 수 있는 영역이 없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정치권 소식들 짚어봤는데요. 김민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